당신이 만약 매일 위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만 내려오는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수직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네, 진짜 그렇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지만 묘하게 현실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한 영화적 상상력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죠. 늘 지적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약간은 강렬한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승원 작가의 흥미로운 분석글인데요. 네. 제목이 영화 더 플랫폼을 통해 본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의 정의라는 자료입니다. 영화 속의 그 섬뜩한 가상의 감옥 구조를 우리가 매일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의 법망, 그리고 시스템의 뼈대에 비춰본다는 것. 이거 벌써부터 뇌를 좀 자극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도발적이고 매력적인 접근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그 미션을 품고 있는지 맥락을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작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풍요 속 거지 왕국이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 거지 왕국이요. 단어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물질적인 지표만 보면 역사상 가장 풍요로워 보이는데 막상 현실의 이면을 들춰보면 왜 여전히 벼랑 끝에 몰린 실업자라던가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냐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 기형적인 빈곤을 어떻게 타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적 정의가 살아 숨쉬는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그것도 헌법과 행정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수술칼을 통해서 해부하고 있는 게 오늘의 핵심 미션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를 제가 꼼꼼히 읽으면서 진짜 저도 모르게 현실 뉴스들이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탐구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과 꼭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히 해두어야 하죠. 오늘 다룰 작가의 분석글에는 부자 감쇠라던가 기득권 중심의 정책, 심지어 좀비 정치인 같은 아주 맵고 직설적인 표현들이 거침없이 등장합니다. 특정 정치 진영의 비판 논리로 읽힐 수도 있는 아주 강렬한 수사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정치 진영에 손을 들어주거나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단 1%도 없습니다. 네,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원문 자료에 담긴 작가의 사상과 그 날선 비유들을 어떠한 편향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해체해 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작가가 왜 굳이 그런 거친 언어들을 선택해서 시스템의 폐부를 찌르려 했는지 그 논리적 구조 자체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그저 작가의 치열한 논리 구조 속을 안내하는 가이드일 뿐이니까요. 판단은 오롯이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몫입니다. 자, 그럼 그 기괴한 수직 감옥, 호래문을 열고 들어가 보죠. 네, 들어가 볼까요? 이 감옥의 구조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몇 층인지 끝조차 알 수 없는 수직 형태의 공간이에요. 네, 맨 꼭대기, 그러니까 숫자 0이 적힌 0층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들이 온갖 진수성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거대한 플랫폼 위에 차려져서 하루에 한 번 아래층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죠. 각 층마다 2명의 죄수가 배정되어 있고요. 플랫폼이 자기 층에 멈춰서는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끔찍해요. 당연히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플랫폼 위에 화려했던 음식들은 처참한 찌꺼기로 변해갑니다. 위층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개걸스럽게 채우고 남기는 흔적들만이 아래층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는 구조니까요. 여기서 정말 씁쓸한 사실은 애초에 0층에서 출발할 때 그 플랫폼 위에 올려진 음식의 양이거든요.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감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하루를 버티며 배불리 먹기에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가가 이 영화를 현실로 끌고 오는 가장 매력적이고 또 잔혹한 모순이 바로 거기 있죠.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자원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의 통제되지 않는 탐욕입니다. 내일 당장 내가 어느 층에서 눈을 뜰지 모른다는 극단의 불안감이
필요 이상의 폭식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죠. 아, 자기가 내일 당장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다 먹어치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음식은 감옥의 중간층을 지나기도 전에 다 바닥나 버리고 빛조차 들지 않는 하층부의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가다 못해 서로를 잡아먹는 아주 야만적인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작가는 이 끝없는 수직 감옥이 자원 배분의 불평등이 극에 달해서 생존권마저 짓밟힌 우리 사회의 서늘한 단면을 정확하게 상징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잔이 넘쳐야 아래로 흐른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믿고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까 위층 사람들이 잔에서 넘치는 물은커녕 그냥 잔까지 통째로 씹어먹고 있는 형국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시스템에 주인공 고랭이 등장하면서 견고한 톱니바퀴에 모래알이 끼기 시작하거든요. 네, 고랭의 행동이 영화의 핵심이죠. 고랭은 이 미쳐버린 룰에 순응하지 않아요. 룸메이트와 함께 무기를 들고 그 플랫폼에 직접 올라타 버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딱 정량만 먹도록 강제로 통제하고 분배를 하죠. 그렇죠. 최하층까지 음식을 지켜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꼭대기의 운용자들에게 우리는 연대했다, 이 미친 룰을 깼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잖아요. 네, 바로 그 고랭의 처절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분배의 시도를 작가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아주 이성적이고 근본적인 렌즈로 해석해냅니다. 헌법이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날카로운데요. 감옥 하층부의 그 무질서하고 짐승 같은 상태는 현실에서 국가의 보호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극단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이를 헌법 제10조와 강하게 연결짓죠. 아, 헌법 제10조요.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문장이 영화와 만날 때 굉장히 섬뜩해집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하층민들이 단지 숨을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식인까지 저지르며 인간성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 진짜 충격적이죠. 그 모습이 현실에서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플랫폼 밖으로 밀려나 죽음의 절벽에 선 실업자들의 기본권 박탈과 완벽하게 겹쳐 보인다는 게 원문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단지 심장만 뛴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이 대목에서 작가가 아주 직관적이고 묵직한 키워드 하나를 던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먹사니즘입니다. 네,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주의. 사실 고상하게 복지나 생존권 보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먹사니즘이라는 약간 거친 표현을 쓴 이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굶주림이나 실업의 공포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인간은 영화 속 하층민처럼 언제든 존엄을 잃고 짐승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강렬한 경고인 셈이죠. 맞아요.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한 청년들이나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다시 일어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것. 그 먹사니즘의 실현이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가장 무거운 책무라는 겁니다. 아, 헌법 10조가 그렇게 읽히네요. 작가의 헌법적 해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구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제119조 제2항, 즉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고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낙수 효과의 셀패를 다시 가져와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영화에서 상층부가 모든 자원을 개걸스럽게 독점하고 아래로는 뼈다귀만 내려보내는 그 구조 자체가 바로 헌법이 가장 경계하는 극단적 불평등의 시각화입니다. 그럼 결국 헌법 119조가 말하는 건 국가가 상층부의 탐욕을 통제하고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팔짱 딱 끼고 알아서들 잘 나눠 먹어라 이러면서 구경만 하는 감옥 관리자가 돼선 안 된다는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를 강조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작가는 위에서 부가 아무리 넘쳐 흘러도 아래로는 단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자본주의 좀비 시스템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좀비 시스템이요? 네, 이 시스템은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빈곤을 복제해내고요. 특정 계층을 영구적인 실업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겁니다. 헌법의 명령은 완전히 반대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헌법의 명령은 명확하죠.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를 유지하는 것. 상층부의 탐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어해서 하층부도 인간답게 숨 쉴 수 있도록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핵심이라는 점을 원문은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이렇게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령하고 있다면요. 그럼 당장 현실에서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할 행정 시스템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의 분석이죠. 네, 작가는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신공공행정론, 즉 영문 약자로 NPA라는 행정학적 개념을 무기로 꺼내듭니다. 이 신공공행정론 NPA라는 개념을 영화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작가의 의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대입이 되나요?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학은 기계적인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에만 집착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감옥 전체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 하층부 사람들을 굶어 죽든 말든 예산만 아끼면 된다? 그렇죠. 하지만 신공공행정론은 다릅니다. 행정의 능률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반기를 들며 등장한 이론이거든요. 사회적 형평성이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훌륭한 행정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안는 게 진짜 행정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업자나 내일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쥐어주고 이들이 수직 감옥의 밑바닥으로 속절없이 추락하지 않게 그물망을 쳐주는 것. 네. 그것이 신공공행정론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배분적 정의라는 작가의 해석입니다. 정말 날카롭죠? 네, 진짜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작가의 펜끝이 정말 매섭게 불을 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저희가 언급하긴 했지만 자료 보면서 좀 놀라셨을 텐데. 아, 네. 워딩이 굉장히 강하죠? 작가는 현실의 행정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뇌 없는 정치인과 공직자 좀비, 그리고 기득권만을 위한 부자 감세는 좀비 정책이라는 엄청나게 직설적이고 파괴적인 워딩을 사용합니다.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좀비라는 비유를 행정학적 분석에 끌어왔을까요? 그 부분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작가가 지적하는 부자 감세 같은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적자라는 거대한 구멍을 만든다는 것이 원문의 분석이거든요. 세금을 깎아주면 국가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세수가 턱없이 줄어들면 국가의 곳간에서 가장 먼저 삭감되는 예산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위한 돈 아닐까요? 빈고. 바로 감옥의 하층부, 즉 빈곤층을 살려내고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회 안전망 예산이 가장 먼저 잘려나갑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작가는 뇌 없이 앞만북 걷는 준비처럼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아무런 고찰 없이 기득권만을 비호하는 이런 행정이 결국 국가 예산을 고갈시킨다고 봅니다. 네. 그 결과 실업자들은 안전망 없이 더욱 가혹한 무한 경쟁과 절망으로 내몰리게 되고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뼈대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과감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좀비 정책이라는 비유가 정말 이렇게 섬뜩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네요. 스스로 생각을 멈춘 채 아래층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자기 몫의 고기만 뜯어먹는 그 무감각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과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이런 끔찍한 구조적 결함을 정말로 몰라서 안 고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작가는 행정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꺼내면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어떤 개념이죠? 바로 무의사결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의사결정이요? 결정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이것은 권력을 준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이론인데요. 네. 예를 들어 신박한 실업 문제, 비정규직의 고용 위기 또는 자본의 독점 같은 의제들이 아예 공적인 논의의 테이블, 그러니까 뉴스나 국회의 의사당에조차 올라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회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아예 테이블에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밑바닥층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그 비명소리가 영층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닿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방음벽을 쳐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냥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는 이 무의사결정 행태가 단순한 공직자의 게으름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권력 남용이다. 민생을 돌봐야 할 행정이 반드시 부수고 나가야 할 최악의 나쁜 신념이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 겉으로만 국가의 번영을 논하는 것은 그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자료를 관통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일터 혹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치밀한 의도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애초에 문제조차 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절망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작가의 분석을 거시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실업과 빈곤은 결코 개인의 게으름 탓이거나 스펙이 부족해서 생기는 무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개인 탓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은 애초부터 부와 기회가 위에서 아래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도록 설계된 이 수직 과목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치명적인 버그이자 결함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가난의 굴레에 짓눌린 취업준비생, 실업자, 저소득층의 그 깊은 절망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국가의 평화는 거짓에 불과하죠. 맞습니다.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먹사니즘이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층간을 가로막던 끔찍한 증오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의 룰을 깨고 민생을 개혁하는 일, 비록 당장은 피가 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지난한 과정들이 층층이 쌓여갈 때 비로소 국가 전체가 진짜 평화롭고 정의로운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분석을 여와의 결말부와 함께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주인공 고랭은 그 참혹한 하층부의 밑바닥을 거쳐서 결국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아주 작은 희망의 상징을 텅 빈 플랫폼에 태워 맨 위층 0층으로 올려보냅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 끔찍한 시스템도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의 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묵직한 메시지였죠. 이 강렬한 엔딩을 통해 작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작가의 메시지는 영화의 결말만큼이나 명료하고 울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행정 시스템 역시 고랭이 위로 쏘아올린 그 혁명적인 메시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원문은 이것을 아주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데요. 실업과 가난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자연의 평온한 아침과 같은 따뜻한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요. 자연의 평온한 아침이요. 참 따뜻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자 감세처럼 자원과 기회를 꼭대기층으로만 편중시키는 그 관성적인 좀비 정책의 스위치를 끄고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는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해야만 하죠.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직 감옥의 화려한 0층에 있든 햇빛조차 들지 않는 333층에 있든 자신이 서 있는 층수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이 작가의 최종 결론입니다. 와, 1시간 반짜리 영화 한 편에서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9조, 그리고 행정학의 신공공행정론부터 무의사결정 이론까지 이렇게 깊고 묵직한 철학적 사유를 끄집어낼 수 있다니 정말 짜릿한 지적 탐험이었습니다. 자, 역시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위에서 아래로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자원 분배, 그 탑다운 구조의 맹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빌려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뇌리를 칠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정말 만약에 당신이 내일 아침 무거운 눈을 떴는데 사방이 콘크리트로 막힌 이 수직 감옥의 맨 밑바닥층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끔찍하네요.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대한 플랫폼에는 어차피 누군가 핥아 먹다 남긴 빈 접시만 나뒹굴고 있을 텐데 언제 내려올지 모를 그 0층의 기적적인 자비만 하염없이 기다리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실 건가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위에서 내려주는 썩은 동아줄을 기다리는 대신 당신과 똑같이 춥고 배고픈 처지에 놓인 같은 층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그 차가운 밑바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 만들어낼 바닥으로부터의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바닥으로부터의 규칙이요? 위에서 아래로 시혜를 베풀듯 내려오는 가짜 정의가 아니라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창조해내는 연대와 새로운 시스템의 룰 말입니다. 오늘 밤 한 번쯤 눈을 감고 당신만의 그 첫 번째 규칙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져 올려 잘게 씹어 넘긴 이 지식의 정시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층 높여주는 짜릿한 아하 모멘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자극할 전혀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야금 12줄 위 흐르는 memories 도시의 심장 소리 날카롭게 울려 퍼져 발끝은 전통 위에 시선은 미래 향해 두세 개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나 흔들리는 정체성 새로운 나를 찾아 Can you hear my soul's cry Can you hear my soul's cry Hear my soul's cry Tradition under the light of future. Let's make our way in this new world.